최근 저 PBR 종목을 둘러싼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색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약 1년 전쯤이었죠. 워런 버핏이 일본의 수출 관련 저 PBR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렸죠. 말 그대로 대박을 쳤었는데 만약 한국의 내수 관련 그리고 또 수출 관련 저 PBR 종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지 자, 오늘은 이색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마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3대 지수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을 필두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죠? 네, 사실 저도 기분 좋게 오늘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그 미국 주식도 오르고 예. 한국 주식도 오르고 다만 이제 홍콩이라든가 중국 주식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인데요. 원인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좋을까 하는 이 측면은 어제 올해 그 첫 회의에서 사실 라스마일 그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증시에 부담이 됐긴 했습니다는 미국 증시는 원래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보다는 펀더멘탈 장세라는 것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3.3% 가고 오늘도 아마존과 메타가 예상보다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4분기에 이렇게 실적들이 대부분 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보면 한 73%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예. 안 갈 리 없죠. 그런 상태에서 피벗에 대해서 오늘 국채금리가 이렇게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떨어졌을까? 우리가 피벗은 항상 이 통화정책 이렇게 피벗만 생각하는데요. 예. 재정정책 이렇게 피벗도 정책 전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첫 회의에서 페드가 그 볼거 실수를 우려해서 라스트 마일 부지를 우려해서 매파적 속성에서 어제는 주가적인 측면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는 오늘은 재정 사이드에서 피벗이 되는 상태에서 국채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3대 지수가 지칠 줄 모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 앨런이 재정 정책에서 피벗을 했다 해서 예. 작년에 그 11월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있을 때 그렇죠. 11월 12월 달 굉장히 미국 증시가 오르고 한국 증시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이 작년 11월에 데자부 형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 11월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억들 많으시죠? 작년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작년 11월 달에 사실 그 앨런이 피벗을 하기 전에 5%가 미국의 10년물 그렇죠. 금리가 있어 증시 부담이 됐죠. 이게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내치지 못하다 보니까 국채 입찰을 조정해서 4.2%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24년 11월 달에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4.2%에서 4.2% 공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실 그 1월 그 말 이후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국채 입찰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3.8%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펀더멘탈 조화,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 또 피벗에서 국채금리 안정세 이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리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통화정책 사이에서 과도한 금리 기나에 대한 누그러진 점, 그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앨런이 말끔히 해소하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 실적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여기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관련 얘기들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옐런 장관,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 심지어 페드와 파월까지 살렸다. 이런 극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어제 예. 1월 회의 결과 이후에 증시의 부담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국채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작년 그 11월 달에도 재무부와 앨런이 이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국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작년 그 5월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두 차례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는 예. 시장 금리는 100bp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월의 수꺾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채권 사세요 했던 사람이 무너졌던 거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채권 투자의 대학살이다 할 정도로 스노우볼 이펙트다 이런 표현을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되다 보니까 빚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 그 11월 이후에 제닛 옐런이 국채 입찰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권 투자가도 살리고 그다음에 페드도 살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 국민도 살렸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번도 똑같은 데자부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국채 금리가 페드가 피벗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추는 데 대신에 대해서 앨런이 주도해서 국채 입찰을 조정해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미 국민도 살리고 페드도 살리고 피벗도 살리다. 오늘 증시 모습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는 오늘 미국도 주가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어요. 예. 결국 주주 환원율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 되는데요. 얼만큼 우리나라의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은 터널링이라든가 이런 사람에서 자기 자손들한테 VS 해가지고 주주들한테는 배당에 인색하고 있습니다는 미국은 어떤지 자사주 매입에서 어떤지 주주 환원율을 91%인데도 불구하고 재고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많은 우리 중시야 지배 주주들한테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 침체될 것이라는 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수출 크게 호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정확히는 이제 3, 4월 달에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주 수출과 관련된 저 PBR 예. 종목을 사서 지금 대박이 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엔저 때문에 수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가지 않느냐. 예. 그러면 저 PBR의 1배 이상 될 때는 인위적으로 올라가면 지속 가능성이 적은 거거든요. 예. 그럼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 PBR을 탈피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저 PBR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1월 달 수출 통계가 나왔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기분이 좋았죠. 수출이 547억, 전년 동업이 18% 돼서 두 가지를 따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면 월별로 수출의 증가세가 얼만큼 지속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4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동평균의 수치가 3개월 정도로 본다면 3개월을 벗어났기 때문에 좀 이번 수출 증가세는 지속 가능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증가 속도로 보면 2022년 5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두 자릿대 해서 지속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증가성도 굉장히 급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예. 한개 수출은 주력 품목이 15개 종목인데요. 어제 13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세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의 편향적인 건 있습니다는 예. 반도체가 무려 56% 증가했죠. 결국 이것은 작년에 4월 달에 삼성의 전자가 감산 조치에서 수급에 개선된 데 따라서 그 효과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다른 경쟁원사들 그리고 다른 대만의 TSMC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모든 게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이렇게 됐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증가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품목별로 좀 건전하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미 편중적이긴 하지만 수출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동안 한 20개월 이상 동안 마이너스 수출세를 기록했던 것이 대중국 수출인데요. 2022년 5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대중 수출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아직 증가세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돌아섰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중남미 부분에 대한 수출비중이 급증했던 것. 우리도 이제 중남미를 좀 주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분면
그래서 지역별로 보더도 수출이 다 변화됐다는 측면에서 1월 수출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기분이 좋고 이번 수출 규모가 평소보다 더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 아무래도 올해 교역량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초에 한국 경제 비관론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세계 교역 증가율이 부진할 것이다. 예.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는 자 세계 교역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분절화 문제, 그렇죠. 프래그멘테이션 그리고 아우타키 자급자족 문제 요거 이에서 세계 교역이 부진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의 분절화 문제는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마인디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해서 한 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요 자기 이해관계 국가에 딱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우타키다 하는 것은 글로벌보다는 아우타키. 지금은 대부분 다 공급망 차질 때문에 다른 데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내수 위주로 간다. 그렇죠. 내장. 그래서 성장 전략이 그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그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계 교육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던 종전의 그래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 교육 안 좋죠.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 수출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내수 위주로 가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교육 증가율은 부진하더라도 성장률은 내수 위주로 가니까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세계 교육 증가율에서 한국 수출이 간다. 한국 경기가 간다. 이런 관점에서는 세계 교육이 구조 패턴이 성장 전략이 바뀐 것을 이어지 못하고 과거 추세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한국의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이후에 성장 전략이 바뀌다 보니까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좋게 되는 거고 세계 교육이 부진하지만 그리고 한국도 세계 교육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부진할 것이다 보다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 수출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은 지금 인터펌 트레이드, 이 수직적보다는 인트라펌 트레이드 이게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수평적인 수출이 증가하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교육 패턴이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과의 관계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성장이 좋으면 우리 수출이 잘 되는 거다. 이걸 1월 수출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관련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메타 정말 놀랍습니다. 호실적 힘입어서 아마존은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2%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긍정적이었고 또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돈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1월 수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관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계 경기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현 정부가 이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존, 메타 실적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현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개인 투자가 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 한산업소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의 미국의 4분기의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 발표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IMF의 전망치 가지고 보면 올해 성장률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2.9%에서 3.1%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3.3% 이렇게 하면 연초에 무슨 경기 침체, 세경기 침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가장 신중하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는 없습니다. 경착륙도 없습니다. 가장 신중할 때는 제가 낙관론이라는 얘기도 않고 희망론이라는 얘기도 않겠습니다.
연착륙 가장 신중하게 했을 때 연착륙이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IMF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수출이 왜 잘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번에 수출 비중이 높았던 게 미국이죠. 미국 지금 메타, 아마존 얼마나 실적들 좋습니까?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로 나타난 거죠. 작년에 성장률이 2.5%. 우리가 이번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계약 기간이니까 이번 수출은 작년에 사실은 하반기에서부터 특히 작년 4분기 수출 계약 물량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작년에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높았었죠. 자막을 좀 미국 경제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2.5% 나오고 이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4.9%, 4분기 성장률이 3.3%를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 10월에 1.5%에서 무려 0.6%포인트가 제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수출 지역이 이렇게 한국의 수출에 이렇게 효자 노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남미 경기 복사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중남미의 수출 증가,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는 빠르게 우리 수출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아랍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세계 경기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 증가한 다른 요인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은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성장률이 너무 낮다. 주부 총리가 당시 부총리 시절에서 성장률 1%인데 무슨 상저하고냐. 근데 성장 1%를 최근 국민들의 눈높이에 해당되는 요새 눈높이 얘기 많죠. 국민 눈높이에 많은 눈높이에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3%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 3% 이상 이렇게 우리 성장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파 금융 완화 쪽에서 경기 부양하기 어렵죠. 그러면 재정정책 사이즈 좀 보완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란 입법적 관계 이런 측면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증가할 재정적자 누적돼 세수는 안 거쳐 어느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청자분한테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으나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 통화정책과 재정 사이드 좀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사실 우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 환율은 1,300원대 이상으로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해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1,300원대 이상을 주문해 주십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막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면 이렇게 가격 변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수 측면에서 수출과 직접적인 원달러 환율 좀 높게 유지해. 원화 저평가. 그다음에 주식이라든가 좀 주식이라는 좀 띄워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웰스펙트. 후유. 그게 제3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보면 1,300원대, 1,32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적정 환율 수준이 지금 한 1,260원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높게 유지했죠. 지금 이제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자 지금 환율도 1,330원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적정 수준이 1,265원이니까 저평가돼 있죠. 우리 수출 경쟁력이 돼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국내의 그렇게 수출 기업들한테 채산성을 증대시켜서 한국의 그 수출이 이렇게 증가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을 계기로 우리 경기를 보는 눈도 점점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수출 통계를 나왔으면 연체 비관론 이제는 이제 말끔히 좀 해소가 됐겠죠. 홍익거가 항상 말끔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 들리는데요. 자 이런 수출 통계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 많이 누러졌을 겁니다. 아마 퇴색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회복세 1월 수출 통계를 나온 걸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 회복세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U자형이냐, V자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U자형이냐, 좀 회복되더라도 어떠냐, 나이키형으로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두 시각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연초의 비관론에 비해서는 이 U자형이나 나이키형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한국 경제 회복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측 기관들도 OECD라든가 IMF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금 2.3%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관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내 기관의 정부의 그 지금 올해 성장률 한 2.1%,
2.2% 정도 되는데요. 이걸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IMF라든가 OECD가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2.3%를 본다면 한국의 잠재 성장이 2%거든요. 그럼 오큰의 법칙상 보면 0.3%포인트에 이렇게 인플레 갭이 이렇게 되니까 예. 연체 전 비관적이다, 경기 침체다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출 통계는 여러 가지로 한국 경기 회복이라든가 주식재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 지금 정책이 기업 가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PBR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률 제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요. 정책적으로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나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증시는 이렇게까지 아쉬운 겁니까? 네, 사실은 한국 증시가 연초에 비관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네요. 이번에 수출 통계도 그렇고 주요 예측 기관들도 이게 나온 거 보면 우리 증시가 부진한 것이 사실 경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연초에 증시가 부진하니까 일부 증권사에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사람이 각종 언론에 등장하면서 내가 맞히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주가가 1년 예측하는 상황에서 한 달도 못 된 상황에서 내가 주가가 한국 증시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그게 맞췄다고 또 언론에 등장하는 이렇게 리서치 센터도 아마 이쪽에서 그건 좀 신중치 못하는 행동이지 않느냐 하는 지각인데요. 한국 증시 부진한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적 문제죠. 주식 관련돼서 양도세, 소득세, 거래세, 또 금투세 등 매긴다 그러죠. 이런 문제. 또는 오너들이라든가 지배 구조가 뭐냐. 사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율을 제고시키는 걸 노력보다는 사실 터널링이라든가를 통해서 부의 세습 이전이나 해라. 이게 결국은 우리 주주 환율이 적으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고시키고 개선시키던 하는 것이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서부터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 이번에 사실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서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일본에서 배우자 하는 얘기가 예.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저PBR을 끌어올린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자본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개인 자금이 유입해야 됩니다. 요게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을 세 가지 합니다. 그러면 산업 정책에서는 일본의 압축 성장한 배경이 뭐냐? 결국 주저하는 일이다. 수출 증대다. 예. 그래서 엔저 정책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월해 버벳이 같은 저PBR 종목에서 내수 관련된 저PBR이냐. 근데 일본의 국민들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죠. 이것 제외. 이거는 좀 우선순위 밀려서 예.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저PBR 종목을 이렇게 해서 1 이상 될 때는 역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월해법의 입장에서는 수출 관련된 그렇죠. 저PBR이 낮다. 여기서 5대 상사주를 위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샀던 거거든요.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저PBR에서 관심이 높습니다는 다 관심이 다 좋습니다. 근데 굳이 월해법의 입장에서 한국의 내수 관련된 지금 금융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증권 보험이라서 중심으로 가는데요. 사실상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 관련된 저PBR이 오히려 한국의 내수 관련된 저PBR과 수출 관련된 저PBR이 어떤 걸 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월해법에서는 만약에 어떤 걸 샀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아마 답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만약 매수 기회가 있었다면 내수보다는 수출이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